반갑습니다. 34기죠. 34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안산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이 힘들이 어디서 나올까?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국을,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이런 강연, 특히나 통일평화 강연은 가장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강의 많이 했다고 국회에서 불러서 국정감사에도 불려놨던 사람인데요. 통일평화문제 제공했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많이들 마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짜 안산은 좀 독특한 곳이다. 20수년 동안 최근에는 매년 2기수씩, 2기수씩 이렇게 평화통일 강좌 아카데미를 여는 그 힘이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제가 늘 강의를 가면은 가장 궁금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누굴까? 왜 들으실까?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아까 우리 저기 안내 보니까 모든 토론도 해야 되고 끝나고 다시 뭐 소감도 발표하라 그러고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사실. 해야 된다니까 잡혀있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그런 수고로움을 이 저녁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와서 뭔가 들으려고 하는 것들, 어떤 계기로 오신 분들일까? 그게 진짜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들 그냥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지내는 게 보편적인 삶인데 11개 반가 앞으로 요즘 목요일날 오셔가지고 마음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존경스럽고 꼭 좀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통일평화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음으로 나누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여러 많은 제 경력이 있는데 저의 정체성은 학자입니다. 학자.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자는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요. 학문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애초에 왜 존재했는가를 따져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이라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 학문이 잡이죠. 그냥 직업이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분단 문제에 천착했습니다. 지구지순하게 죽는 순간까지 한 가지 제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가치.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 우리 태어났을 때 행복해야 될까요? 행복해야죠.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의 행복입니다. 정치라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이유도 국민의 행복입니다. 정당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서구의 정치 권리 이론은 정당을 정권 획득의 목적으로 해요. 전부 틀렸다고 생각해요. 정당은 정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의 가치, 국민의 행복. 나라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 성원들의 행복이라는 이 주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제이죠. 저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가장 근저에서 밑바닥에서 완벽히 부정하는 한 가지 환경이 있더라고요. 분단이었습니다. 분단. 우리 태어날 때부터 분단이었죠. 늘 그러듯이 분단은 일상이었어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일상이었어요. 어떤 문제의식도 사실 깊이 있게 가져본 적이 없어요.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분단체제는 분단을 가르치지 않아요. 분단체제는 평화교육을 하지 않더라고요. 분단체제는 결론적으로 통일교육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에 분단도, 통일도, 북도, 평화도 이 영역이 한마디로 거의 문제의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인식 자체가 없다. 그 말씀들을 드리면서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공동체의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 문제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데 구조적으로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식 자체가 없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앞부분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행복한 평화는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근데 너무 쉬운 통일이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갸우뚱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의 이제 문제인데요. 저는 진심으로 썼어요. 진심으로. 너무 쉬운 통일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통일을 모를 뿐이에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 통일을 뭐 굳이 가르칠 필요 있겠는가? 사실은 이제는 통일 굳이 할 필요 있어? 다 지배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통일.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뭐가 통일인지. 남과 북이 휴전선이 그냥 허물어지고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막 사건처럼 갑작스럽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일로 다들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앙이죠. 그 재앙입니다.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국민들 거의 100% 잘못된 허상의 통일 개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통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통일의 개념부터 분단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많죠. 분단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이해, 북도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증적이고 체험적으로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갔던 14년의 체험적 역사가 있었죠.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했는지, 그 이야기들까지 다 담아야 되는데 이미 시간은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 한 학기 강의를 압축해 본 겁니다. 70여 년 분단의 역사를 압축해가지고 2시간 동안 전달한다는 자체가 선생님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됩니다. 스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요한 개념들 정도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문제의식 동기부여 정도 해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도 너무 몰랐던 이야기, 아예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교육하지 않았던 이 영역, 그래서 차근차근 이 영역을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내 개인과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 과정은 반복될 텐데요. 자, 통일 교육의 부재, 기득을 이루어야 됩니다. 분단체제의 유지, 확대, 재생산을 위한 분단교육을 하더라. 우리는 분단교육이 뭔지 통일교육이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양반이 이 영역이 거의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구나 라는 정도로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평화의 통일이 바로 분단 극복의 과정인데요. 제가 단적인 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 통일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개념 잡는다. 이런 말씀들 제가 대학교 수업 이후에 처음 들어보시죠? 분단이라고 무엇인가? 왜 분단되었지? 이런 이야기들. 우리 다 분단을 살아가잖아요. 한 가지 큰 문제의식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는 이 분단체제를, 이 분단구조 분단을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라고 해요. 모든 국민 불행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물적, 정신적, 역사적 어마어마한 폐해. 우리가 몇 년 전에 촛불을 들었죠. 촛불이 있습니다.
직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적폐청산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적폐들이 있죠. 그 모든 적폐들의 근본 적폐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학자들은 분단 적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분단이 어떤 적폐를 만드는 자체를 배워볼 적이 없어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굉장한 몰가치, 비합리의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으로 작동됐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분단을 온전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툭 던져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 분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분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뭐냐? 본질적 속성이 뭐냐? 분단의 가장 본질적 속성은 전쟁 상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총알이 나진 않죠. 그러나 법 제도적으로 이 분단 체제는 말입니다. 휴전협정 체제, 정전협정 체제.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휴전협정 체제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분단의 본질적 속성을 전쟁 상태의 지속,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북은 정치 군사적으로 애는됩니다. 북은 동포잖아요. 형제 자매잖아요. 같은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적이라 그러는가?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을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한반도의 전쟁 상태입니다. 이 전쟁 상태가 분단의 가장 본질적 속성인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분단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분단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100% 자신합니다. 왜 분단되었는가? 글쎄요. 그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데 거기에서 모든 게 시작돼야 되는데 왜 분단되었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명료하게 왜 설명을 못하는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 아직도 안 가르치는 이야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 제가 늘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분단의 본질을. 문제의식, 서쪽 외세, 분단의 기원, 분단의 외세. 제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를 오랫동안 계속 즐겼기 때문에 들으셨을 텐데요. 이 한 장의 슬라이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가 분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이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바로 1945년 2월 얄타 회담의 결정입니다. 45년 2월 얄타에서 처칠, 스탈린, 루즈벨트, 미국, 소련, 영국의 세 지도자가 얄타에서 독일 분할을 결정했구나.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분단시켰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죠. 왜 일본은 분단되지 않고 이 한반도가 분단되어지는 비극을 맞이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안 가르쳐줬죠. 왜 우리였어? 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고. 모든 비극의 원인은 그게 시작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얄타 회담에서 독일 분할의 결정이 딱 됐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공포에 휩싸였고 자신들의 분단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었던 소련 스탈린을 찾아가고 전쟁 중에 있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메가드를 찾아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 공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분할되도록 결정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 우리가 역사 시간에 43년 카이로를 배웠어요. 카이로에서 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도 배웠어요.
45년 7월, 즉 8.15 한 달 전 45년 7월 포츠담에서는 말입니다. 똑같은 결정을 했어요. 이 일제를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일본을 4분할하자. 미국, 영국, 소련, 그리고 중국, 장개석의 중국. 이 네 나라가, 연합국이 일본을 4분할시키자라는 합의를 했어요. 바로 45년 7월 포츠담의 합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놀랍습니까? 포츠담에서는 일본 4분할을 합의했어요. 무엇이 놀랍습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이야기를 제도 교육 속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전 세계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초, 중, 고, 대학에서 이걸 왜 못 배웠을까요? 분단체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본의 분할을 막고 한 달 만에 한반도를 분할시켰던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이 공동체의 주체인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러운 거예요. 인식의 부재. 옳고 그름, 역사의 기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무엇이 관심이 있죠? 주식, 아파트 가격, 단가, 내 먹고 산 이 점, 제일 중요하죠. 이 먹고 산 이 점을 규정해 냈던 이 공동체의 근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가는, 분단체제는 구조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분노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인이잖아.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민주주의,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가는, 정부는 왜 안 가르쳤을까? 나쁜 새끼들이잖아.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누구였어요? 그들은 누구였어요? 쉬워요. 일제의 후예들. 30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히 죽은 옷을 했던 그들, 이 역사를 다 가렸던 그들, 사실은 그들이 권력을, 분단 권력을 만들었죠. 매우 심플해요.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히 죽은 옷을 했던 그들은 독립된 나라 속에서는 역사 청산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독립운동 역청산해버렸죠. 몽양, 백범, 수많은 독립운동체를 오히려 다 제거하고 그들이 권력의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을 묻어버렸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 진리와 거구가 뒤죽박죽 되어버렸던 최초의 불행했던 그 과거. 아직도 안 가르쳐요. 우리 지금 학생들한테 왜 분단된이라고 물으면요. 분단의 시점 언제로 보는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으면 분단의 시초가 한국 전쟁 이후로 봐요. 전쟁 때문에 분단됐다고 생각해요. 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참혹한 이야기죠.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 우리 공동체의 그 첫 근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여하간에 도쿄는, 이 동경은 네 나라가 4분할하자, 전체를 4분할하자. 수많은 학자들이 빌붙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공론화해서 감출 수가 없으니까요. 공유하고 있죠. 이 많은 이야기들 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동기부여입니다. 70년밖에 안 된 역사인데 이제 이런 정도는 포털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비극이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일본은 왜 38선을 미국한테 제안했는지,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셔야죠. 아셔야 돼요. 이 분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수많은 역학관계 단순해요.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익이 절대선입니다. 자국의 국익이 절대선이, 자국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면 전쟁 돼버립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하잖아요. 21세기 대멸천지에 자국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면
한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거 윤리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해버립니다. 자국에게 국익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국익 도움이 되면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를 분할시키는 거 매우 쉬운 문제잖아요. 그 분단에 저항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그 분단에 저항했던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분단 체제를 수립해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대부분 거세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 역사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70년 전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면 인식의 부재 상태.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아버지 때 이야기, 할아버지 때 이야기 지금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 자료들을 한번 기본자를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본의 모든 어떤 학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이 분단을 어떻게 쭉 설명을 했는지, 그들은 왜 3.8선 헐을 어떤 것인지, 미국은 왜 저렇게 했는지, 그 책임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했는지, 대한민국의 학계는 왜 이 영역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는지 한번 문제집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기 제가 김구 선생을 예로 드는 것은 다른 뜻이 있을 거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일본이 이제 백범 선생이기 때문에 이 분의 이야기를 갖고 와본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몽양 연용 선생도 참 많이 했는데요. 당시 1945년 그 상황에서 이 김구 선생은 분단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서 3.8선은 일각으로도 존속시킬 수 없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었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대중의 기아가 가정의 이상이 공족의 상장까지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백범 선생이 48년에 피를 토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했던 이 호소가 있는데요. 이 백범 선생이 48년에 이야기했던 동족의 상자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동족의 상자를 한국전쟁으로 병치시키죠. 고유병 사회에 났어요. 근데 48년 당시에 백범의 눈에 비쳤던 동족의 상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교리 문제 들렸어요. 35년 일제 식민지의 시기에 일제의 사냥개, 일제의 개가 되었던 그 일제의 주부들이 분단체제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분단을 철저히 막아내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역청산하고 거세하고 암살을 했던 일본이 떠나간 자리에 일본의 후예들이 남아가지고 그 일제의 주부들이 독립운동가들을 척살했던 상황을 동족의 상장으로 비유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죽잖아요. 우리는 이 영역을 배운 적이 없어요. 누구 때 이야기라고요?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이야기. 역사일까요? 아니죠.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이 비극, 이 역사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 맞고 틀리면 이거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그 일제의 주부들이 그들이 스스로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경력을 날조해가지고. 그렇게 현충원에 많이 묻혀 있어요. 참혹한 이야기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정하고 싶단 말입니다. 아직도 번듯이 누워있으니까, 거기. 일제 시기에 그렇게 강하겠던 그 놈들이 독립운동가인 양 행세하고 혼자 다 스스로 주고 스스로 다 받고 나눠 먹게 하고 아직도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다 묻혀버렸죠. 바로 분단체제는 이 분단이라는 것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적 속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인적 구조, 즉 권력의 관점에서 후 가면서 누가 권력을 잡았어? 누가 통치하고 있지? 행정 권력, 정치 권력, 사법 권력, 언론 권력, 이런 문화 권력, 교육 권력, 이런 권력의 관점에서 일제의 주부들이 그 자리를 거의 다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분단의 속성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적 구조에서 그렇다면. 48년에 분단된 동포간의 하나를 연결한 게 시대시론 독립운동입니다. 통일운동과 독립운동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배우기에는. 참혹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백범 선생을 암살했던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 소위 말하는 서북청년단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는 백범 선생을 암살하고 결국 이승만은 그 안두희에게 6개월 만에 2계급 특직을 시켜주잖아요. 지금도 백범을 테러리스트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범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낙성대 연구소 같은 애들. 지금도 일본에 돈을 받는 애들 있잖아요. 참으로 많죠. 지금도 대학 연구소에 내노라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 일본 재단,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돈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배운 것도 그런 것들이었고. 이 역사를 묻고 갈 수가 없죠. 정신상은 제대로 써야 되겠죠. 왜 이승만은 안두희에게 이기급 특권을 줬을까? 차라리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독립운동 주도자에서 지우든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단체제가 수립되어진 과정 속에 있었던 비극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거세 대접을 당했죠. 최초의 거세는 누구였습니까? 몽양 용영 선생. 18번만의 테러 끝에 죽임을 당하죠, 결국. 가장 먼저 분단에 저항했습니다. 가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네들이 왜 우리를 갈라? 우리는 하나였어. 너네들 우리를 가를 수 없어. 그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았던 당시 민족의 지도자 독립운동가 몽양 선생은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대부분 그것을 나가죠. 이 역사를 여전히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인식의 부재 상태가 이영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넘어갑니다. 총체적 비정상에 그런 토대 분단 관련해서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이 한 장을 가지고 한 달을 강의해요. 한 달. 사람의 관점에서, 가족의 관점에서 분단을 설명합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역사, 민족의 정신을 어떻게 왜곡하고 달아났는지, 이후의 생각의 세계는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분단 속에서.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 물적 토대의 메커니즘을 이 분단 체제가 작동시켰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평화니 통일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가족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까요? 그냥 저것은 70년 전 아주 어처구니 없이 헤어지게 된 두 가족이 다시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이 평화이고 통일이에요. 그 상식이 매우 지극한 일면적 가치예요. 어떻게 70년 전에 아주 우습게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서 밥 한 끼를 못 먹어요? 왜 못 먹죠? 그게 비정상이죠. 총체적 비정상이에요. 그게. 만나지 못하는 게 비정상입니다. 사실. 인륜을 부정하는 거. 평안의 통일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족이 다시 만나서 밥 한 끼 나누는 거. 그게 뭐라고? 뭐 예수라고? 이 분단은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또 바꿨죠. 왜곡했죠. 우리는 원래 대립국가입니다. 대립국가. 맞죠. 그런데 분단체제 휴전선 이전의 38 휴전선 체제 속에서 지금은 섬나라화되었죠. 예전에 우리가 웬만하면 외국 여행을 다 가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외국 여행의 고유 명사를 보편적으로 해외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 여행의 명사를 고유 명사를 해외여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 인식과 세계관이 이미 섬나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지불식 아니에요. 우리 대립국가잖아요. 역사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이 역사. 우리는 이런 거죠. 35년 일제 식민지의 시기에 일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조선 종독부 산하에 식민사관을 만드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조선사 편수회라고. 우리는 아직도
그 조선사 편수회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역사를 거의 80~90% 그대로 배웁니다. 무슨 뜻이냐? 그 조선사 편수회는 말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것들을 원본을 다 해외했어요. 자기들이 마음껏 썼어요. 그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또 많은 역사들, 그들이 썼던 역사, 그들이 왜곡했던 역사들을 지금도 가르친단 말입니다. 왜 이게 가능했는가? 그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했던 조선인 5명이 있었어요. 두 대표가 있는데요. 바로 이병도와 신석호예요. 이병도는 해방되자마자 서울대 사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신석호 씨는 고려대 사학과를 만들었죠. 이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장악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에서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그 두 주체가 해방된 땅에서 그 역사를 그대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48년에 중등요원 양성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초중고, 중고등학교의 역사를 가르치게 합니다. 분명히 48년 8.15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었으면 우리의 역사를 우리 손으로 쓰고 우리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많은 역사들 중에 식민사관이 매우 시대적으로 많은 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제가 잘 드는 한 가지 사례가 이런 겁니다. 역사 사만이 어떻다, 가야사가 어떻다 이런 거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시험 칠 때 많이 외웠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같은 거. 우리가 살수대첩 배울 때 지금도 그렇게 배웁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고구려 이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해서 대성을 이뤘던 그 전쟁터 장소를 북측의 평안도 땅에 있는 청천강으로 가르쳐요. 그렇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대동강, 한강, 청천강, 압록강 1, 2, 3, 4 해가지고 사진 쓴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 속에서는 그 살수대첩을 요동반도 요서에 있는 대결 위쪽에 있는 지역의 전투로 가르쳐요. 우리가 배웠던 이 정도가 평안도 땅에 청천강이라면 중국은 요동반도에서 안시성 주변에 이 정도를 살수대첩의 장소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당연히 중국의 역사가 진실이죠. 우리가 했던 그 청천강은 일제가 그 물의 역사를 반도 안에 다 묶어버리기 위해서 왜곡했던 반도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극이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는가? 일제의 현재 진행의 속성이 있는 이 분단체 속에서 이런 비극이 단순한 문제가 사실 아니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총체적 비정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을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져온 슬라이드가 118회예요. 아직 5분의 1도 못했어요. 시간은 반이 지났죠. 안산될 때는 사실은 욕심이 많습니다. 다 이야기해드립니다. 어쩔 수 없죠. 스킵하게 가는데요. 아까 제가 훅 가면서 정치군 이론적 관점에서 분단체제는 일제 식민의 인재 제의에 대해 말씀드렸죠. 참혹했던 한 가지 장면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초기 3년간은 남북관계 국장, 대북 협상 정책 만들었던 대북 정책을 했었어요. 마지막 2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민주평통,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방위사업청, 민주평통 이 6개 부처 대통령 임명 직위에 대한 인사를 맡기셨었어요. 참 저는 굉장히 하기 싫었던 역할이었어요.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 자리예요. 10명이 되어졌어요. 1명이 되잖아요. 9명은 인사를 탓해요. 욕먹는 자리가 됩니다. 여담인데요. 그때 발견했던 한 가지 사례. 일제 식민 권력의 온정부 확대라는 측면에서 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
제 인사 영역 중에서 가장 큰 인사가 군 인사입니다. 2007년 현재 당시로 보면요, 대한민국에는 445명의 군 장성이 있었습니다. 445명, 육해공 해병 합쳐가지고 445명의 스타가 있어요. 별자리. 이 중에 투스타 이상은 무조건 다 대통령 임명직입니다. 청와대에서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 다 올라오면 국방부가 제가 해서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스크린 한단 말입니다. 대통령이 직을 찍어서 이제 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 큰 인사가 외교부 인사입니다. 외교부는 제외공관장이 대사, 총영사 약 한 179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많습니다. 대통령 임명직에 있었던 이 군 인사와 관련해서까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무력에서, 국방 무력에서 국령권과 군정 나뉘는데요. 군정 빼고 국령권으로서 보면 합참의장이 최고 막강한 작전 실질적인 무력을 갖고 있죠. 실질적인 무력, 가장 큰 무력을 누가 하고 있느냐? 누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육해공군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이 가장 큰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군참모총장. 그래서 육군참모총장부터 이 3군참모총장하고 합참의장, 양학사 부사는 이들 인사는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2중, 3중 제도적 장치들을 통보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641년차 입교 때부터 모든 자료를 현재까지 서비스타 중장까지 모든 자료를 다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육군참모총장, 역대 참모총장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자료가 이겁니다. 일제 식민 권력의 원조가 확대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무력의 가장 압도적 무력을 행사하는 육군참모총장의 역대 육군참모총장의 기록들을 이제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1대 이영준 참모총장부터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쭉 해서 21대 참모총장까지 똑같은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어요. 한 가지 공통분모. 뭘까요? 이들은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에 충성했던 일제의 장교들이었습니다. 그 21대 육군참모총장이 마지막 근무했던 연도가 80년 1월까지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상징적 지위 한 사람이 그랬으면 해군은, 공군은 그 밑에 쓰시다, 투스다 어땠을 것 같습니다. 해방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시기에 일왕에게 그들은 천황으로 모셨던 그 식민지 군대의 일제의 장교가 대한민국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을 20년이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쿡가버넌스. 식민권력의 원조가 확대라는 측면에서 분단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매우 심각하죠. 근데 이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문제의식을 가져볼 수가 없었어요. 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군대가 맞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많이 계시네요. 군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 두 가지 꼽으라면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군대 가서 맞은 이야기. 대한민국 군대 폭력의 기원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많이 맞았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애집이 좋게 생겼지 않습니까? 때리고 어쩌고 섰어요. 미안하네. 참 많이 맞았습니다. 왜 대한민국 군대는 때릴까요? 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일제 식민지 군대의 유산입니다. 삼중 식민지배 시기에 우리는 그 2차 세계 대동아 전쟁에 다 끌려갔어요. 내 전쟁이 아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산에 숨고 다 끌려갔어요. 다 총알 나가면 다 죽었으니까 다 총알 맞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징집 당했어도 중간에 군대 들어가면 다 대부분 탈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들 잡아주려면
혼을 내놔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안 그러면은 정신만 말짱하면 다 도망갈 궁리밖에 안 하니까. 이 일제 식민지 시기의 강제 징집된 병들에 대한 폭력의 문화가 고스란히 국가를 지키겠다고 간 젊은 청년들의 군대 폭력을 그대로 온전했단 말입니다. DP 보셨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았대요. 왜 못 맞았습니까? 제 비슷할 건데요. 군대에 있으면서 왜 때리는지 몰랐어요. 때리는 사람들도 왜 때리는지 몰라요. 당연해. 하나의 형식,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늘 하는 일상적인 거였어요. 이게 왜 원본을 이야기하는가? 아까 육군 참모총장이 군인사를 하다 보니 말입니다. 꼭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정적으로 여러 많은 인터뷰상에 물어보는 질문에 이 군대 폭력이 있습니다. 이 육군 참모총장, 중장, 투스타, 사단장 될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은 군대 폭력 건절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람의 군대 정책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물어요. 첫 번째 질문. 군대 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 질문이에요. 1번 질문. 장군은 군내 사병의 폭력 문화, 군대 폭력, 군대 구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다들 점잖게 이야기해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 이 장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많이 나온 답변. 군대 내 폭력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필요악이라고 해요.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단장이, 군단장이, 육군 참모총장 예비 후보가 군대 내 폭력을 필요악이래요. 왜? 그들이 늘 맞았으니까. 늘 맞았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지휘가 있는 부대는 군대 폭력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정폭력으로, 사회의 폭력으로 그대로 확대되어 왔죠. 전혀 무관한 걸까요? 관계가 있죠. 분단체제, 군사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분단을 설명하다 보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런데 문제집 자체가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요거 개념 딱 먼저 이야기를 하고 주최측에서 꼭 쉬라고 그랬다 쉬어야 됩니다. 3분의 1도 못했는데. 자,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 분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단순합니다. 분단은 전쟁 상태가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남과 북, 우리는 왜 싸우죠? 왜 미워하고, 왜 혐오하고, 왜 적대하고 있죠, 지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싸우고 있죠? 왜 이러고 있죠? 적이기 때문에. 적이잖아요, 북은. 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북은 왜 적이죠? 북은 왜 적이죠? 우리 동포, 우리 같은 형제, 자매, 누이, 같은 가족이었잖아요. 왜 적이죠? 쉽잖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못 끝낸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북은 적인 거예요. 자, 가장 근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북이 적이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입니까? 어렵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당연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죠. 맞죠? 맞습니다. 전쟁 중이기 적입니다. 그러면 단순하죠. 전쟁 상태를 끝내면 되잖아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을 끝내면 적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적입니까? 중국이 적입니까? 미국이 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관계죠. 북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 에너미 적이에요. 전쟁을 끝내면 심플하죠. 자, 전쟁 끝내면 됩니다. 예가 있어요. 중국은 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전쟁의 이 주체였습니다. 근데 1992년 한중 수교 관계 정상화하고 한중 관계는 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북도 북미도 전쟁 끝내면 되잖아요. 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올해 안에 하자 그랬어요. 왜 못했죠?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전쟁 끝내자 그랬잖아요. 2010년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합의했어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예? 미국이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산수예요, 산수. 미국이 반대기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왜 전쟁을 안 끝내주죠? 내셔널 인트리스트. 자국의 국익. 그것이 국익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자기 검열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해도 되나? 야, 그냥 할까? 바로 분단체제를 살고 있어요.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실을 하더라도 진실을 공유케 하지 않는 것, 눈치 보게 하는 것, 의감하게 하는 것, 비정상이에요. 분단체제 비정상이에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눈치 보고. 근본 국익의 문제입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난 전쟁하지 않겠어. 우리 전쟁하지 않겠어. 전쟁 끝낼래. 70년 비정상의 본질적 토대인 전쟁 상태는 좀 끝내자. 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헌법에 뭐가 있다? 주권이 있습니다. 헌법에 주권이 있습니다. 주인된 권리. 이 땅을 살아 우리 주인된 권리. 우리가 전쟁 끝내겠다 해서 전쟁 끝내야죠. 그 근본 국익, 국민 생존권에 직결되는 근본 국익을 눈치 보는 것은 말입니다. 바보예요. 내 근본 생존권인데 그것을 눈치 보거나 양보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절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내가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전쟁 끝내겠다. 해야죠. 왜? 70여 년 하면 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력이 국방력 세계 6위라고 그러고 경제력이 세계 9위래요. 우리가 압도적 1위가 있어요. 국민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한데 분단체제 안에서 너무 눈치가 안 나요. 종전의 문제, 전쟁을 끝내는 문제가 사실은 평화의 시작입니다. 평화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종전은. 전쟁을 끝내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평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평화가 이제 시작되고 그 평화가 더욱더 고도화되고 구조화되는 것이 평화협정이 쭉 나아가는 과정이고, 야, 이제부터 전쟁 끝내고 이제 평화를 만들어보자. 평화의 구체적 실천, 평화의 직접적 실천, 평화의 시작이 전쟁 상태를 끝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전을 선언하면 우리 안보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산수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 전쟁이 끝내요. 안보가 더욱더 강화되고 평화가 더욱더 강화되잖아요. 전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니는 적이야 라고 서로 이러고 있으면 안보가 더욱더 위태위태하죠. 자, 전쟁 끝내자. 제도 정책을 마련하면서 구조적으로 전쟁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우리의 대한민국 국방력이 다 해제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보호자될 거 아닙니까? 좀 더 안정적인 구조화된 평화가 시작되는 첫 출발의 종전선언이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기가 10분이죠. 선생님들 딱 5분 쉬고 이후 통일의 개념, 북개성 이야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분이죠? 5분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질문을 해봤어요. 통일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했을 때 50%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들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진짜 불안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그러면은 여기서 통일이라는 게 갑자기 표준선이 허물어지고 70년 이상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던 남과 북이 갑작스럽게 사건, 사고처럼 하나가 되는 상황을 통일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십시오.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전쟁적 상황 말고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질 속성, 평화라는 얘기인데요.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이 질문에 더 부합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일교육의 부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상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말고 첫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 국민들한테 하면 몇 프로 간다고 답변하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고유 명사가 있어요. 33년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진짜 잘 만든, 과학적으로 만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국회가 비준 공포했기 때문에 33년간 단 하루도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집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으면 다음 정부가 부정할 수 있잖아요. 국회가 비준 공포했다고 해요. 그래서 33년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었어요. 비극은 안 가르친다. 혹 이런 건 아십니까? 남과 북은 이미 큰 틀에서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 통일에 대해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합의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우리도 모르게.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은 말입니다. 큰 틀에서, 과정, 절차, 방법, 큰 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중심으로 통일 방안 합의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해요. 근데 정작 놀라운 게 뭡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 분단체제는 이 통일 교육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인데요. 80년 9월 최초에 80년 9월 국회 비준받았을 때는 이름이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빼고 한민족이랑 한민족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인데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름보다.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통일을 사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둑처럼 찾아온다? 새벽처럼 찾아온다? 통일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통일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거짓 통일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인식, 뇌리 속에서 통일 개념을 완벽히 거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잠시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순리대로 하면 돼요. 국가의 공동 통일 방안,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통일을 말입니다. 1단계 화해 협력의 단계를 수십 년 하다가 수십 년.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제대로 상호 인정해주자. 상호 손가락질하고 싸우지 말고 다른 거 차이로 봐주자. 다른 거 차이뿐이다. 굳이 옳고 그릅니다. 맞고 틀립니다. 선고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서로를 재단하지 말자.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어? 종전선언하고 서로 인적 교류하고 사회문화 교류하고 경제협력도 하자. 한마디로 뭐죠? 친하게 지내자. 친하게 지내는 방법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일단 적대관계 청산하면 되잖아요. 적대관계 청산하는 상징 전쟁 끝내줘. 종전하고 적대 청산하고 친하게 지내자. 왔다 갔다 하자. 이것을 1단계
화해협력을 최소한 수십 년을 하자는 겁니다. 휴전협정 체제를 정경평양적으로 바꾸고, 이 휴전협정의 주인 주체가 미국, 북한, 중국이잖아요. 우리가 포함해가지고 미국도 정경평양적으로 하는 것. 물론 디테일하게 가면 뭐 미국이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평화를 남과 북이 종전을 해버리는 그것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1단계는 수십 년 화해 협력의 시간을 가지는 것. 충분히 친해져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을 때 2단계인 남북연합을 가지고 남북연합은 말입니다. 간단한 개념입니다. 남과 북의 국가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이 국가, 이 체제, 이 정부예요. 남북 그대로 두고 남북 두 국가 지역 정부가 모든 권한을 그대로 다 갖고 있고 상위에 남북 양 지역 정부의 상위에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자. 남북 정상회의, 남북 장관회의, 국회의 성격을 가지는 남북 평의회, 이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나라의 통일 문제를 협의케 하자. 이 남북 연합 관계를 또 수십 년 하다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이 있죠. 휴전선을 허물고 체제와 제도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명실상부한 완벽한 통일은 남북연합 수십 년 이후에 이제 하나로 합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최종 통일을 결정하는 거죠. 이거 그러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이거 완전 통일까지 많이 걸립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뭐 당길 수 있겠죠. 사실은 말입니다. 화해 협력 수십 년 실질적인 통일이죠. 남북연합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얘 마음껏 데리고 경제협력하고 우리가 중국, 일본 마음껏 왔다 갔다 하는데 땅이 붙어 있어요. 패스포트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 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야 돼요. 아주 멀리 있을 것 같아요. 님들 어때요? 최근에 북측이 말입니다. 2022년 2월에 엄청난 제도를 하나 법제화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발표를 했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파격적인 매우 놀라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큰 제도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요.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이라는 거예요. 해외동포 권익옹호법.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민족 있죠. 북측은 조선민족입니다. 한민족. 모든 해외에 있는 조선민족, 한민족 누구에게나 북측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주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취업도 하게 된다. 수학여행 받겠다. 해외동포들한테. 원한다면 유학을 받아주겠다. 그리고 교류협력, 경제협력, 특혜와 우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지난 2월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쁜 이유가 이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이 향후에 한반도의 평화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아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 동포들이 못 가게 된 미국이나 일본이 막고 있어요. 다른 모든 나라는 다 열었어요. 마음껏. 그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왕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해외 동포 권익옹호법이에요. 이것을 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한다. 해당 부문, 기관, 단체 모든 일꾼들은 이 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지금까지는 막고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발표했어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가늠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있어요. 독일에 있는 여러 수천 명의 동포들이 여행 갔다가 다음에 와서 살게요. 한 1년만 살아보겠습니다. 심사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유학 받겠다는 거예요.
동포들이 안 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을 알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의 글과 이런 것들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 국책 영상 같은 거 다 틀어막고 있어서 못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모든 SNS 매체를 통해서 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남북 당국 관계는 단절되었는데 모든 게 정지될까요? 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근저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말씀들 자체가 폭력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북이 어마어마하게 이미 많이 변했고 자신만만해졌고 국력의 신장이 엄청 많다 사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 전혀 모르는 이야기. 하여튼 좀 많이 엄청난 큰 파란 일일 것 같아요. 전통적인 남북 당국관계, 국내 당국관계, 정상회담 중심의 이런 전국 변화가 아니라 근저에서 해외 동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모든 벽들을 허물어버리는 상황을 만들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과정이 1단계 화해의 단계예요. 2단계 남북 갔다가 완전 통일된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이고 통일은 말입니다. 뭐냐?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 공존, 평화 번영, 평화가 실질적인 통일의 개념이죠. 이 모든 상황은 뭡니까? 남북이 평화 공존하고 평화 번영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분단의 본질적 속성을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상이었단 말입니다. 모든 억압적인 모든 근저. 통일은 속성 자체가 평화예요. 속성 자체가 평화. 평화 공존, 평화 번영, 평화의 오랜 수십 년 과정이 통일이고 완전 통일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더 구조화되는 과정. 그래서 통일의 실제적 개념을 평화로 보는 것이 맞겠다. 속성입니다. 속성 얘기입니다. 지금. 통일의 속성은 평화더라. 그 평화 위에 번영도 같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존재하고 있고 남북은 이미 화해 통일 방안인데 그게 뭐냐? 화해연을 거쳐서 남북연합까지 가자는 답입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지금 22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합의인데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에는 연방제가 있어요. 남측의 연합제안 중심으로 합의가 됐는데 합의문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으로 합의했다라고 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측의 연합제한 개념과 수렴하는 것으로서 북측의 연방제라는 개념 앞에 낮은 단계라는 미사일을 하나 붙인 형용사를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남과 북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중심으로 통일의 과정 절차 방법을 합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북측은 이 6.1 공동선언 이항이 국가의 통일 전략이에요.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도 못했어요. 요소야 대정국 속에서 부정됐잖아요. 우리는 남과 북의 합의만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 합의로만 존재하지만 북측은 이 합의 자체가 국가 전략이 됐다고. 북측이 말만 뛰면 6.15 시대, 6.15 정신 얘기하면서 그 이유입니다. 이거 실천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죠. 이건 통일부 홈페이지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상단에 통일정책 이걸 클릭하시면 통일 방안이 있는데요.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민족별 공동 통일 방안에 80개 쭉 나오죠.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이거 30년 이상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이런 생각하고 선생님들은 이거 알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더라. 무슨 교육을 하더라? 분단교육. 분단체제를 유지, 확대, 재생산, 심화시키기 위해서 적대를, 정오를, 반목, 질시, 혐오, 평행, 루즈, 상종해서는 안 될 속들로 북을 가르치잖아요. 진짜 평화가, 진짜 통일이 헌법같이 헌법 정신에 가치가 있다라면은
엄존하는 실제하는 북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쁜 새끼들은 찌질이 루즈가 아니라 사회주의 윤리, 사회주의 도덕, 그들의 가치규범,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 양식,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통일 병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주의가 뭔지, 집단주의라는 게, 공동체성이라는 게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가르치죠. 그냥 나쁜 놈들, 찌질이들, 루저들, 혐오를 가르쳐요. 왜? 적대적 분단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단교육을, 분단문화를 항상 양산하는 분단 뉴스 회사들, 분단 언론들이 있죠. 그게 바로 체제로 설명되지는 분단이라는 것이죠. 아, 통일의 개념 병하구나. 남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 남북이나 저거였구나. 북측의 연방대는 아시겠지만 설명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국가국가 연합이었죠. 양 지역 정부가 정치권, 외교권, 국가 그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연방제는, 북측의 연방제는 미국의 연방정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연방정부가 국가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가져가 버리고 지역정부가 정치권만 주겠다는 거예요. 북측의 연방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연합을 하자 그냥. 너무 고차원적이다. 그래서 연합으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식, 인식에 가장 엄청난 반통일 인식을 심었던 담론이 하나 있어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통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무슨 단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난 통일도 안 할래. 통일 비용론 들어보셨죠? 통일 비용론. 지금 완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화해력 수십 년, 남북연합 수십 년, 수십 년 오랜 평화의 과정, 몇 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수십 년간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 산수인데 빨리 계산해보면 딱 나옵니다. 통일 비용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사기예요. 반통일, 분단체제 유지의 분단 이데올로기예요. 이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북한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 북측 주민들의 생활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그들의 사회복지 비용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그 나라를 새로 건설하고 자본주의 경제질서 기준으로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진짜 올려가는데 향후 30년, 50년, 7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년 통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분담해야 된다라는 게 통일 비용론의 고전적 개념이에요.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그것을 상대하지 않아요. 왜? 왜 안 할까요? 북한은 붕괴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 자체가 분단 이데올로기입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를 강화하는 대북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한 군사적 심리전이에요. 하찮은 것들, 헐벗고 굶주린 것들, 저런 것들은 막 이 혐오를 심잖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분단 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 작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우리 국민들의 가슴, 뇌리에 이 통일 비용론을 완벽히 심은 세력이 있어요. 누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뇌리에 말도 안 되는 거짓 담론인 통일 비용론을 유포시켰을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은 왜 저러죠? 나쁜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 아닙니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왜 저러죠? 일본의 국가 전략, 대한반도 전략, 동아시아 전략, 일본의 국익, 한반도 분단체제 유지 전략. 절대 국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 국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놀라운 게 뭡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작 무엇이 놀랍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죠? 일본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12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항상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그들은 한국전쟁 시기에 미국에게 한반도, 이 조선반도의 일본의 재식민지화를 미국에 요청했던 애들이에요. 정답은 무엇이 놀랍습니까? 무엇이 놀랍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누가 나쁜 놈입니까? 일본이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더 어처구니 없어야 됩니다. 왜 분단체제는 이런 것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국가관리 뭐합니까? 정부는 뭐하죠? 그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왜 그들은 이것을 은폐했을까? 분단체제입니다. 분단체제는 총체적 비정상의 물적 투기라고 그랬죠. 지금 국회에 있는 약 300명의 그들,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완벽히 모르니까. 관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료들. 얼마나 알까요? 똑같이 모릅니다. 똑같이. 인식의 부재. 참혹한 이야기죠. 알아야겠죠. 모르면 무지가 악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평화가 통일이더라. 통일병론 거짓이더라. 남과 북은 연합에 합의했더라. 어떻게 화해연맹하고 연합이 되느냐? 간단합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의 그 너무 쉬운은 한 가지 마음입니다. 마음. 남과 북의 국가남의 체제와 제도의 다름에 대해서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한 자라. 거기 한번 끄떡여줄 수 있는 마음. 우리 사회의 수많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인정하는 그 마음 한 자라. 그 마음이면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 마음으로 수십 년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다른과 차이를 굳이 옳고 그름이니 맞고 틀림이니 선과 악이니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재단하고자 했던 적대적 분단 체제가 강화했던 인식이 있죠. 아니라는 것이죠. 뭐야? 우리가 끝까지 분단 체제를 살려면, 이 전쟁 체제를 계속 살려면 미워하면 됩니다. 상동조차 못할 새끼들, 나쁜 새끼들. 그러나 이 분단이 진짜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면, 평화의 체제를 만들고 싶다면 다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인식하고 다름이었구나, 틀림이 아니었구나, 다름과 차이로 봐줄 수 있는, 거기 한번 끄떡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통일로 나아가는, 수십 년 통일로 나아가는 딱 한 가지 유일한 가치예요. 남과 북이 수십 년 평화 통일의 과정에서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최초로. 통일 원칙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이 민족 공동 통일 방안의 기본 원칙, 통일 정신, 상호 존중인데요. 남과 북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과 차이를 상호 존중해야 된다. 상호 존중의 정신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당시에 남과 북이 자주, 평화, 민족 예단결의 관점에서 통일편 나아가자 했을 때 기본 정신으로서 다른과 차이를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요. 기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상은 맞잖아요. 다른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과 차이를 적대하는 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부도 싸우잖아요. 우리 다름을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적대적 분단 문화에 젖어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다름을 항상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틀려 이렇게 해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쓰는 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름을 보편적인 언어로서 틀리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아주 짧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과정은 화해무역 연합의 수십 년 오랜 과정은 남과 북이 무궁무진한 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대폭발하는 과정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14년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해봤어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70년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억눌려 있었던 남과 북의 시너지들이 만나는 순간 어마어마합니다. 해봤어요, 우리는. G2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가? 너무 똑똑해요, 사람들이. 누가? 북이 아니에요. 남북은 같은 민족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똑똑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 개성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미지. 이거 다 나옵니다. 폐쇄적인, 딴 세상에서는 불안한, 알 수 없는, 곧 붕괴하는 힘이 드는 이런 이미지로서의 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적대적 분단 체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이미지입니다. 맞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북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북에 대한 이미지도 있습니까? 이거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생활해보고 같이 살아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그냥 이미지잖아요. 늘 그렇게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배웠을 뿐입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살아보면 전혀 다른 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아주 너무 다른, 매우 간단치 않은 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왜? 분단체제는 통일이라는 단어도 못 쓰게 했고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게 막 가르쳤거든요. 두려움이 진실을, 사실을, 실체를 알아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북이라는 이야기를 단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70년 분단체제가 우리에게 이미지화했던 그 확고부동한 인식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폭력이에요. 단 한 가지 문제를 가져보십시오. 한 가지 문제의식. 적대적 분단체제는, 적대적인 근본적인 분단은 너무 많은 거짓들을 만들었는데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거짓의 무덤이 바로 분단이에요. 북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북에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일같이 북에 대해서 비난하고 혐오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비기입니다. 북을 욕망하면 돼요. 나쁜 새끼들, 지질한 것들, 루저들이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중국을 욕하나요? 일본을 욕하나요? 미국을 욕하나요? 근데 북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지질한 것들로서 치부하는 것이 분단 뉴스 회사들의 역할입니다. 왜 제가 분단 언론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 속성이 있어요. 언론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시성, 그리고 공익성. 이 5가지를 담보하는 게 언론이라는 거예요.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시성, 공익성. 여기에 부합하는 언론이 있나요? 그냥 자본주의 체제, 사회, 이 분단 체제의 뉴스 회사들일 뿐이에요. 뉴스를 거래하고 언론사 사주의 입장에 먹고 사는 데 빠져가지고 거래하잖아요. 대한민국 언론사의 70%는 이미 토목 건설사들이 다 가져갔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뉴스 회사일 뿐입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분단 체제를 만들었던 뉴스. 그래서 북은 우리나라한테는 거의 뭐 나쁜 놈들이란 말이에요. 악마잖아, 악마. 만나서 대화하고 생활해보고 함께 지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참 진짜 어처구니 없었구나. 왜 분노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분단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양면의 진실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더라.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문맹, 컴맹처럼 이 분단이라는 것은 전쟁 상태가 끝난 이 전쟁 체제 속에서 분단은 북을 악마화시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알 수가 없었다. 누구나 다 북맹일 수밖에 없다. 문맹, 컴맹처럼 북에 대한 보편적인 무지를 북맹이라고 이제 개념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코 안 됩니다. 인식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이거든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살아봐야 돼요.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본 책들, 교과서, 뉴스, 늘 들었던 이야기 모든 게 우리가 하는 북한은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나쁜 새끼들 존재할까요? 진짜 존재할까요, 여러분?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을 모르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북에 대해서. 그렇죠.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나? 집단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개념을 잘 모른다고. 사회주의 윤리가 뭔지, 사회 도덕이 뭔지,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 가치규범, 진선미의 기준, 생활양식, 역사인식, 아무도 모르죠. 누가 모르는가? 다 모릅니다. 석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까요? 똑같이 모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 지도자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알까요? 그걸 똑같이 모릅니다. 이게 이제 심화입니다, 심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한이에요. 무지가 알게 되는 경우들인데요. 그렇게 분단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어마어마한 공포의 얘기입니다. 관심을 가진 것 자체가 공포였어요. 북한학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학. 분단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북한학입니다. 1969년 통일원이 만들어졌어요. 통일원이 만들어졌던 것은 지금 우리 얘기는 한마디 평화와 통일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북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통일원이에요. 북을 잡아먹어버리겠다. 이게 통일원의 시초입니다.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메커니즘으로서 그런 게 메커니즘들로서 북한학이 국민윤리교육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잘 모르더라고요. 북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 하지 않고 한 가지 문제의식을 던져보겠습니다. 문제의식. 김정은 위원장이 말입니다. 북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자예요. 동문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다가 한 서너 지점에서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조금 욱했어요. 조금 살짝 욱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울어요. 울어. 군인도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군인들이 다 같이 울어요. 이거 녹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조선중앙TV가 저녁 7시에 북측의 모든 가정에서 다 봤거든요. 다 울었어요. 미친 것들이죠. 세뇌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북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무엇을 추구하는지, 북의 국가 전략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라는 것이 거짓이 어떻게 되죠? 악이 될 수 있어. 악이. 매우 간단치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감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요. 아까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4월 29일 날 북측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 북측에서 2시간 20분 정도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우리 KBS가 실황으로 풀로 오늘 오후 4시, 5시까지 띄워놨었어요. 지금은 차단했어요, 다시. 그거 보는데 그 광장에서도 대부분 울어요,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이제 경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캐리어를 소개할 때 북한 학자로서 북측에 가장 오랫동안 장애출했던 경력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으로서 북측과 공식 협상을 가장 많이 했어요. 제 주 전공은 통일평화문제 북한학이지만 스페셜라이저된 제 주 특기는 뭐냐? 북측의 국가 전략, 협상 전략을 읽어내는 거예요. 북은 왜 저러지? 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협상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체계, 가치,
지향, 무한, 그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이, 푸틴, 러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미국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영역. 그게 스페셜라이즈가 된 제 영역입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냥 매우 간단치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제가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될 수 있어요. 진실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뭔지 아세요? 보편적인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와 다른 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소는 할 수 있어요. 분단체제의 비정상성이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엄혹한 질서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고민해서 쓰는 표현이 매우 간단치 않습니다. 많이 써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또 간단치 않은 거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보시라 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10분도 안 남은 시간에 이제 반의 분량이 남은 개성공단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회주의가 뭐다, 집단주의가 뭐다,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일 다른 게 있어요. 제일 다른 거. 이런 정도만 이해해 봅시다. 사회주의 경제는 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가장 다른 게 뭐냐? 돈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개념과 북쪽 사회주의 돈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가격이 결정되는 우리 시장의 수요 공급이죠.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잘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직장에 왜 나가십니까? 일 왜 하죠? 돈 벌려고요. 맞죠?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 벌러 나가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한테 직장, 기업소, 협동농장 나가는 사람들한테 선생은 왜 직장에 나갑니까? 왜 일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대답,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단 한 명도 돈 벌려고 나간다는 얘기는 들어볼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죠. 이런 개념 없어요. 그들이 일을 하는 이유, 그 모든 일은 어떤 일을 하든 북측에는 말이고 성인이면 결혼한 여성 말고는 말입니다. 결혼한 여성도 뭐 잡을 가면 다 주는데요. 가정 전업주부로 있겠다 싶으면 있겠다고 얘기하면은 가정 주부만 하면 되고 모든 성인에게 나라는 일자리를 다 줘야 됩니다. 무조건 다 줘야 됩니다. 100%. 이들에게 너 왜 일하려고 그러면요. 천편일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국가가 나에게 맡긴 임무입니다. 인민연회가, 당이, 이 공동체가, 나라가 저에게 맡긴 공적 임무입니다. 국가가 맡긴 임무를 난 수행하고 국가는 우리 가족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생활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의 나위에 노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은 뭡니까? 임금과 같이 교환되는 개념이 돈이죠. 북측에는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행위예요. 노동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주의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저 경제가 작동되어지는 메커니즘의 기본도 몰라요. 공동체성을 떴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북측은 보도의 집단주의 체제, 공동체 사회에 작동되어진 메커니즘이 달라요. 아, 다름이 있구나. 그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구나. 라고 봐주는데, 우리가 뭐 그 사회주의를 살 일도 없고, 우리가 그 공동체 집단주의를 구현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그들의 삶을 살고, 공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름과 차이를 굳이 손가락질 하면서 폄훼하고 틀렸어라고만 이야기하면 편합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14년 개성공단에서 매일같이 확인했었어요. 엄청난 시너지가 났었는데요. 자, 이런 많은 개념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북측 이야기만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다 넘어가겠습니다. 유일한 선은 아니요. 유일한 학은 무지다. 아주 무거운 문구죠. 저는 이 지점에서 좀 봅니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분단 체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무지가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살 떨리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상식이 진실이어야만 하는데
우리의 상식이 진실과 조금 다르더라.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맞잖아요. 상식은 진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상식이 실제적 진실과 다를 수 있습니까? 분단체제가 그것을 만들었어요. 총체적 비정상의 물질권의 근원으로서 분단이 도무지 뭐였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책 제목은 우리한테서 할 수 있을까 합니다. 대학생들이 저한테 묻고 제가 답변했던 4번의 강의를 북에 대한 국내학과에서 주시니까 참조하시고요. 저한테는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5분인데 유기중의 사장님 집에 가셔야 됩니다. 개성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은 말입니다. 우리가 북측에게 설득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했던 사업입니다. 경협은 경제협력은 말입니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제도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했을 때 북측은 경협보다 근본적으로 일단 전쟁 상태를 끝내야 되지 않겠냐.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 평화가 되고 평화가 오면 다 된다. 어떻게 전쟁 상태에서 이걸 한단 말이냐. 종전 평화, 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북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설득해서 결국 경협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보자. 실로 되어보자라고 해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에서 통일 방안을 합의하고 4항에서 북이 개혁을 합시다고 나왔어요. 개성공단, 개성지역을 합의한 것은 2000년 8월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것은 지금 보시는 이 1단계 100만 평의 20배인 2천만 평을 합의했습니다. 문서. 그리고 구두상으로는 이 100만 평의 100배 1억 평을 합의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합의했습니다. 이게 사천강입니다. 기정동, 개성동, 휴전선이죠. 이게 파주 문산의 우리 아파트입니다. 휴전선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직선 거리로 한 4km 정도 됩니다. 도라산 전망대 올라가면 보이죠. 이쪽에 개성시가고요. 광화문에서 도로로 가면 딱 65km 나옵니다. 65km면 뭐 자유로 해가지고 65km 시속 밟으면 1시간 거리죠. 매우 가깝습니다. 관념 속에서 멀리 있는 건데요, 사실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갈 테니까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만나가지고 돈을 벌면서 평화를 제도해보자. 돈을 벌면서 평화를 제도해보자. 북은 이것을 합의하고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최초의 엄청난 작업은 이 지역에 있었던 군대를 물리는 작업이었어요. 이 북측이 내놓았던 2천만 명, 서부전선의 최정예 군 무력이었던 북측의 6사단, 64기갑사단, 62포병여단, 6만의 군 병력과 관련 군사무기 체계들이 3년에 걸쳐서 이 지역으로부터, 최전선으로부터 송악산 뒤쪽 후방으로 약 10에서 15km를 물립니다. 군대를 물려요.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고향 1산, 저 뒤쪽에 있는 1사단을 뒤쪽으로 물릴 수 있습니까?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반대했던 북측에 참 군인이 있었어요. 이 지역 사령관이 끝까지 반대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군인이 설득이 안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른 지역으로 전부시켜야죠. 원산으로 전부시켰습니다.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최전선의 정예 군 무력 6만의 군 병력을 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질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만의 군 병력 군사 무기 체계를 뒤로 빼면서 남측의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갖고 싶어 했어요. 결국에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 평화이론을 잘 보시면 됩니다. 공동체와 공동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협력 관계의 밀도가 높아져 버리면 상호 전쟁할 수 없다. 전쟁 나면 서로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한 가지 사례에 봉착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우리에게 뭡니까? 호시탐탐, 적화, 야유 우리는 나쁜, 맞죠? 이게 상식이에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그는 여러 많은 특혜를 주면서 군대를 물리면서까지 남측의 기업들을 바꾸자 했었고 딱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도록 마련해 주겠다. 두 가지 특혜를 줬어요. 임금, 수준, 토지가. 북측은 일당에 100만 평을 내놓고 우리 토지공사가 평당 14만 9천 원, 공장 부지 14만 9천 원, 상업용지, 호텔 같은 거 평당 45만 원, 100만 원, 100% 그냥 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3대1의 경쟁이 됐어요. 남측 기업들이 땅을 다 100% 그냥 받았어요. 토지공사 돈 엄청 벌었어요. 그냥 다 끝나고 나서 북측이 물었어요.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토지와 노동이 만났다. 토지값을 지불하겠다. 얼마를 줄까요? 물었습니다. 북측은 얼마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알 수가 없죠. 뭐 통일 방안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읽었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 지시를 구두 지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았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돈줄 달러박스라고 했는데 돈을 안 받겠대요. 결국 안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도 줘야 되잖아요. 역사의 기록을 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측의 경쟁력이 몇 배입니까? 비교하면 안 되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대금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수준에서 퉁쳐서 줬어요. 북측이 좋다. 받아내 받겠다. 1제곱미터당 $1. 1달러가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900원 정도. 900원 정도 치웠습니다. 현금으로 줬습니다. 토지값에 대해서 엄청 특혜를 줬다. 두 번째, 임금.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5만 5천 명의 북측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임금 협상의 초기 과정. 여기에 들어간 기업들은 유일한 관심이 뭐였냐? 매달 지급해야 될 북측 노동자들 임금 수준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어요. 중국도 갔다가 중국의 임금 인상이 됨으로써 유턴했던 기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정부에서 통일부, 국정원, 산자부 팀 만들어가지고 해외 보내고 임금 다 조사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적정 가이드라인, 임금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여기 들어간 기업들이 제안을 했어요. 의료공제 파트 같은 경우, 의료공제 기업들은요, 월 $100, $150, 월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전기전자, 비금속, 화학 파트, 삼성 스마트폰에 금, 녹음 90%, 80%가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화학.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 기업도. 그런 데는 월 $200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면 대충 적정, 중국보다 훨씬 경쟁을 가진다는 거였어요. 100불 정도를 제한하고 북측에 300~400불 부르면 200불 안쪽으로만 타결하면 왜 달러인가? 우리가 주장했어요. 우리가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을 하려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다. 북측은 오케이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관리를 남측이 할 거니까. 제가 거기에서 개성공업진흥재단 예산안 관련자를 썼어요. 초기에 들어가서는 이 모든 협상을 전담했던 기업지원부장, 대북협상을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100불을 제한하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북측은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100를 제한했을 때 북측은 똑같은 구두 통지를 읽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 지시입니다. $50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월 $50. 월 $50. 하나로 5만 5천 원. 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 관점에서 얘기하는 이건 착취죠. 틀린 이야기입니다. 착취가 아니에요. 북측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을 판 게 아니에요. 여하간 우리 기업들은 그거밖에 안 줬잖아요. 2004년 12월 기준으로 $50 기본 임금에 연장, 야근, 특근을 다해서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아갔는가? 한 달에 $57. 한화로 63,000원을 받아갔어요. 한 달에 63,000원을 줬어요. 퍼주기입니까? 대한민국에 진짜 많은 분단 뉴스 회사들은 이것을 금액은 밝히지 않고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이 지급되어지는 것이 퍼주기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북측은 핵과 ICBM을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63,000원 주면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비교해야 될 것. 왜 그 기만들을 국민을 뭘 보는 거죠?
진짜 국민이 국가의 목적이고 정치의 목적이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죠.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기만을, 왜곡을 일삼는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세계 철학에는 국민은 지배의 대상으로 봅니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국가의 목적이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죠. 중요한 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개성문화 같은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파행이냐 웃기지 마. 저것들은 나쁜 새끼들이야. 잡아먹어야 돼. 뭔 능력을. 이게 바로 그들의 정서죠.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개성문화인데요. 이거 많은 개념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14선언 마치시고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개성문이 바로 남과 북이 한 현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측, 남측 노동자들한테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단순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 연설을 들었을 때 우리 남측 노동자들은 어깨가 더 쓰겠겠죠. 북측 노동자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다 울어요. 그들의 자존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바로 평화 통일의 일꾼입니다. 민족 사업의 일꾼들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큰 자존감이 극대화된 상황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성문단에 해가 좋은 모습이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천 대의 차량들이 원고자재를 싣고 들어갔다가 그 차량들이 완제품을 싣고 나옵니다. 문산 같은 데는 출퇴근 같은 차량들도 있고요. 남측의 주재원이 많았을 때는 3,000명, 일 기준으로 적을 때는 1,000명. 남북이 약 6만의 노동자들이 14년간 같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차량 통행 검사하는 모습입니다. 경인선 철도는 2007년도 이미 연결돼가지고 문산, 봉동, 개성까지 하루 왕복 2회 했었습니다. 개성에 물류가 많아지면 철도를 통해서도 낼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바로 갖다 놓았습니다. 3,000명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고요. 52,000명은 우리 재단 관련의 출퇴근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조선 치마저고리 입고 출퇴근했던 북측 4년간 상주하면서 지냈단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14년간 남과 북이 함께 지내면 매우 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친해집니다. 사랑도 하게 됩니다. 호감을 넘어서는 싸움도 많이 탑니다. 매일매일 왜 싸우죠? 우리가 오해해서, 무지해서. 오해가 갈등을 야기하죠. 같이 살면, 같이 생활하면 대부분 이해가 돼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 싸울 일이 없죠. 매일매일 작은 평화, 작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간. 그런데 기업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남측 기업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서 1시간 63,000원. 물류. 여기 관세가 없어요. 다 특혜예요. 법인세 영업세 다 특혜예요.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중국, 베트남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벌어요. 누가 닫았죠? 박근혜가 닫았어요. 우리가 닫았어요. 우리가. 북측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기업들은 돈을 벌고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속에서 평화를 제도하고 싶었죠. 이명박 정부는 딱 들어오자마자 개성을 닫으려고 했어요. 이명박 정부가 개성을 닫는 방법 다른 거 아니었어요. 기존에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합의를 우리가 안 지키면 북이 공단을 닫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북은 못 닫았어요. 왜? 우리 기업들이 물리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명박도 못 닫았죠? 그런데 박근혜는 닫았어요. 그냥 그걸 닫으세요. 골치 아프고 닫으세요. 누가 서울시장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개성 와가지고 이런 공단이 되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서 닫으려고 해요. 누가 이명박에게, 누가 박근혜에게 공단 닫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분단의 본질을 들여다보세요. 분단의 본질, 기원, 국제정책 패권에 있어. 미국이 국이 그 시점으로 함께 일했던, 이렇게 함께 일하면
정은 납니다. 썸을 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은 어떻게 막아지지 않아요. 손을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 비극이에요. 남들이 알게 되면 그 자체가 비극이죠. 떼놔야 돼요. 어떤 일까지 생깁니까? 그러면 진짜 사랑하게 되면 탈북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고잖아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런 사건들 공개되지 못했던 이야기들 대부분 슬픈 사람들 왜? 법관체조하는 이 전자집 변호사입니다. 문화의 상호 보호자예요. 김태희 씨가 와서 패션쇼를 했어요. 북측 사람들 자기들도 패션쇼를 해요. 이런 걸 배워가지고 문화의 상호 보호자예요. 참 14년은 간단치 않습니다. 북측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 음악, 실기 북측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 말입니다. 악기 한두 개는 반드시 다룰 줄 압니다. 잘합니다. 딱 교육이라는 거예요. 체육대회 같이 하죠. 제가 조건한 모습이에요. 제가 공을 잘 차요. 공 차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술 먹기 위해서 공을 차잖아요. 누구하고? 북측 사람들하고 공 차고 술 먹고 이야기하고 북측 사람들 말입니다. 남측 사람들한테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할 때 주제 거의 99%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한테 가족 이야기입니다. 애는 몇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아, 민율이요? 몇 살입니까? 공부는 잘합니까? 사모님은 고우십니까? 다 가족 이야기예요. 똑같잖아요. 그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진짜 순박하고 담백합니다. 윤리 도덕 간단치 않아요. 사회주의 윤리 말입니다. 사회주의 도덕은 이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을 위한 헌신, 배려, 사회적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 비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억압, 통제, 폭압이 저 체제를 그래서 이런 게 폭력이에요. 간단치 않죠. 그 사회가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닌 이 공동체는 개개인의 모든 이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타심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는 다 착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기준에 이렇게 이타심이 강한 애는 착할 수밖에 없죠. 순하고 맑고 밝고 매우 개방적입니다. 이건 겪어봐야 돼요. 이론이 필요 없어요. 우리들 기존 이미지에 있는 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만났던 우리 남측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함께했던 협상했던 매일 하루에 평균 3건, 4건 정도 합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죠? 김영철 씨인데 현재 통전부장이죠. 이날 회의는 기업의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결과물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합시다.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저는 외무상 미성근 씨, 방임수 씨는 판문점 대표 출신인데요. 2008년 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여성문단 와서 한 서너 번 왔었습니다. 그때 기업 방문해서 듣는 이야기들. 함께 했던 점심 먹고 나와서 사진 찍고 놀아요.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있으면 북측인지 누가 함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처음에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섞이면은 똑같이 생일날 생일 축하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은 미제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영어 노래를 부르냐? 해피 버스데이 투에는 세계적, 국제적 공인된 축하 노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떡을 나눠 먹고 음식을 나눠 먹고 똑같습니다. 일상을 함께 했던 시간 연말에 송년회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14년 대선에서의 일상이었어요. 누가 하자 그랬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누가 나갔죠? 이명박 박근혜 시기. 우리가. 간단치 않았던 14년 역사, 대선에 다가서
송악산, 북측 사람들은 송악산을 누워있는 엄마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5만 이상이 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자료에 있고, 이 파일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넘었습니다. 2008년도 당시 썼던 개성에서 일상을 썼던 거고, 이 뒤에는 개성을 왜 돈이 벌리는지, 왜 돈이 벌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벌었는지, 압도적으로 벌었던 그 이야기들을 썼어요. 한국 제조업이 경제의 이익이 많은 것들, 이 이야기를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에곤 바우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입니다. 윌bran드 수상의 동방정책을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에곤 바우가 2005년도 개성공단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렇게 독일 통일의 주역 에곤 바우가 이렇게 엄청나게 평가했던 개성공단을 정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분단체제는 뭐죠? 누구를 위한 분단일까요? 누구에 의한 분단이었습니까? 이 분단체제는 왜 유지됐을까요? 우리의 국익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연폐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남북관계, 북한 문제로 치환하고자 했던 거짓의 무덤이 바로 분단이다. 분단체제다. 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